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1년 충북 과학문화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한국교통대학교 이상도입니다. 이번 포럼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유튜브에서 충북 과학문화 포럼을 검색하여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주제 발표에 앞서서 오늘 포럼을 기획하고 주관한 충북과학문화거점센터장이신 한국교통대학교 박병준 교수께서 개회사와 함께 포럼을 진행하게 된 취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박병준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충북과학문화거점센터를 맡고 있는 박병준입니다. 저희 센터는 작년 2021년 8월에 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충북 지역의 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과학문화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요. 과학문화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담론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느낀 것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 있어서 과학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전 국민들이 PCR 검사가 뭔지 알고 바이러스가 뭔지 알고 뭐 mRNA 뭐 백신의 원리 이런 것들 이제 다 알고 일상 속에서 대화를 해나가는데도 이제 그런 단어들을 쓰고는 합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과학 기술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과학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 사회에서 더 우리의 삶과 이제 연관성이 점점 더 커지고 중요성이 커지고 과학 기술을 떼놓고서는 우리 삶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과학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과학문화 거점센터도 앞으로 더 코로나 바이러스만큼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정책 방향을 동시에 개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 포럼이 이제 그 일환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이제 과학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데 이제 주로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역 내에 기업이라든가 이런 이제 다른 자원들을 과학문화 활성화 사업들과 연계시켜서 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오늘 포럼을 통해서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포럼을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께서 멀리서 와주셨습니다. 멀리서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오늘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이 의견을 이제 저희가 잘 정리하고 앞으로 저희 센터의 운영 방향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먼 길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오늘 이 자리가 충북의 과학문화 확산과 그리고 과학기술 기반 기업들이 어떻게 사회공헌 연계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지혜를 얻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풀어지는 자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사를 먼저 소개하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국내외 주요 과학문화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 그리고 충북형 CSR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 분이십니다. 충북 과학문화와 CSR 연계 방안에 대해서 안주영 혁신과 나눔 대표님의 통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충북 과학문화와 CSR 연계 방안의 발표를 말씀드리게 될 안주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목차는 그 CSR의 정의, 그리고 과학문화와의 관계, 그리고 과학문화에서의 CSR 유형,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과학문화 CSR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에 충북형 과학문화 CSR, 즉 충북형 CSRS에 대해서 한번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CSR이라는 것은 Cooperativ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social이라는 사회적인 대단히 모호한 범위와 responsibility라는 책임이라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항목이 조화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그 CSR에 대한 정의가 대단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커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 사회의 그런 복지나 투자가 증가돼야 된다. 근로자의 고용 환경이 개선돼야 된다는 이런 굉장히 작은 범위를 말한 반면에 홉킨스는 기업과 관계된 대내외적인 사람들의 그 삶이 완전히 향상되는 것을 CSR의 범위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CSR의 정의가 대단히 다양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나 방향에 따라 그 정의가 대단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CSR의 개념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변천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변천되는 것이 아니라 CSR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재정립해 보았습니다. 기업이 CSR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가치를 사회와 공유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그 가치를 추구할 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해 관계자들, 그 주주의 이익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그 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구하되 그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인지 살펴서 CSR의 활동을 하게 되다 보면 그 기업이 결국은 번영하는 가치로 추구한다는 이런 CSR의 모든 범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캐롤은 CSR이라는 것이 이렇게 4단계로 구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함의를 살펴볼 것은 기업이 CSR을 하기 위해서 경제적 책임을 먼저 하고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해야지만 기업이 원래 달성하려고 했던 경제적 책임을 우선 해야지 사회적 책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단계로 정의한 것에서 저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기업과 구별됨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그야말로 경제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에서 어떤 우선순위도 없이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 추구하는 것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많이 구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 기업이 행하고 있는 유형을 제가 대부분 살펴보았더니 3가지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와 상관없이 봉사활동을 하는 유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기업이 고유 컨텐츠나 제품을 기부하는 그런 유형이 있었고, 세 번째는 그 신뢰도가 높은 스타나 아니면 상징을 활용해서 재단을 후원하는 3번째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3가지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예전엔 사회공헌에서 점차 상생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시간은 그냥 CSR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고 과학문화 CSR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어떤 CSR을 했는지는 간단히 대표적으로 몇 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기업이 CSR을 활용한 예를 3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첫 번째 보여드리는 P&G, 삼성 그리고 현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인도주의적으로 먼저 활용했다가 기업에 대단히 이익을 가져온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P&G는 아시는 것처럼 1857년 신시내티에서 창업을 한 기업인데요. 신시내티는 당시 돼지의 사육이나 도살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사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동물성 지방이 많았고 그 동물성 지방을 이용해서 아이보리라는 비누를 만들어서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이제 납품하면서 굉장히 매출이 큰 회사입니다. 그 이후에 P&G는 동물성 지방을 제거하고 식물성 지방을 활용하는 제품을 만들고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비달사순이나 페브리즈나 헤드앤숄더 같은 그런 친환경적 제품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P&G는 특히 환경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1990년도에 그 중남미에 콜레라가 발생됐을 때 식수가 오염되는 것을 자기네가 좀 개선해 보고자 필터를 교체하는 제품을 연구개발을 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시장에 출시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냉담했어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필터 교체는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중남미에 있는 사람들이 잘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P&G가 다시 제품을 개발한 게 뭐냐면 10리터짜리 물에 분말 형태 하나만 넣으면 식수를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제품을 다시 만들어냈고 시장에 출시했지만 여전히 매출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때 P&G의 경영자들은 이렇게 매출이 저조하니 이거를 CS 방향으로 다시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자. 그래서 그 제품을 구호단체에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때마침 CSR로 전환한 그 다음 해에 2004년에 인도에 쓰나미가 터지면서 인도에 굉장히 식수가 부족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구호단체가 P&G 제품을 구매하면서 식수를 정화시켰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P&G 제품이 굉장히 많이 홍보가 돼서 당시 처음에 나왔을 때 300만 개인 매출이 쓰나미 이후에 5,700만 개로 굉장히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P&G가 사실 인도주의적으로 시작했는데 본의 아니게 본 제품이 매출로 크게 이어지는 그런 CSR의 대표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삼성은 아프리카에 처음 진출했을 때 아프리카 특성상, 지역의 특성 태양광이 굉장히 잘 활용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그냥 태양광 패널만 해준 게 아니라 아프리카 마을에 태양광을 이용한 그 이동형 진료차라든지 교육차, 그리고 병원, 학교 이런 기관들을 대규모 빌리지 규모로 구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이렇게 빌리지에 전체적으로 구축을 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현대자동차의 CSR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게 이 현대자동차의 CSR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CSR을 할 때 어떤 이벤트나 어떤 행사에 지원을 하는 반면에 현대자동차는 사람에 집중해서 CSR을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라는 이 모빌리티를 활용해서 CSR의 제목을 무브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6개의 무브를 정하고 각 무브에 해당하는 각 활동들을 정해서 그 활동들을 전개시켜 나갔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세이프 무브라고 해서 교통안전, 사회안전을 증진시키는 이런 CSR을 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에서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건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을 지속 가능하게 후원하는 그런 사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사람에 대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할 수밖에 없고 그게 굉장히 CSR의 효과라면 효과랄까요? 지속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켜주는 그런 CSR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드린 세 가지는 본인들의 컨텐츠를 CSR로 처음에 진입했을 때 그게 결국은 자기 기업의 이미지나 매출로 연결된 그런 형태였습니다. 두 번째는 탐앤슈즈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그 탐앤슈즈는 저희가 CSR에서 특히 하나의 유형으로 보는 코즈 CSR을 창립시킨 분입니다. 이분은 아르헨티나에 처음에 2000년도 초에 갔을 때 아이들이 맨발로 돌아다니는 걸 보았어요. 맨발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질병이 있고 또 멀리까지 가지 못해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창시자가 신발 제조회사를 설립해서 신발을 일반 대중에게 하나 팔리면 하나를 현물로 아르헨티나에 기부하는 이런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현물 기부하는 1:1 원포원의 CSR 유형이 처음이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대중적인 그 인지도나 회사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져서 매출이 굉장히 급증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아르헨티나 지역에 그 신발 공급 그 동종업계들이 그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이유로 지금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상태였지만 상당히 CSR의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냈다고 해서 CSR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네 기업의 리스크를 CSR로 활용한 예입니다. 나이키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는 그런 슬로건 아래에 그 스포츠 의류나 용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1996년에 미국의 라이프라는 지에서 이렇게 아프리카 아이가 나이키 축구공과 신발을 이렇게 노동으로 만드는 사진이 게재되면서 나이키가 아동 노동을 착취하고 있다는 비판 기사가 실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던 당시 철학이 굉장히 무너지고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하면서 매출이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이키가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고 사실 나이키는 글로벌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생산에 관한 모든 것은 하청에 맡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본사는 잘 알지 못했지만 일단 이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CSR 전문가인 부사장을 영입을 하게 됩니다. 부사장이 전체 하청 업체들에게 그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면서 한 가지 그 진행했던 CSR이 뭐냐면 이렇게 운동화에 빨간 끈이 달린 신발을 고객들이 구매해주면 이 수익에 관한 모든 것을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단기간은 아니었지만 10년 넘게 기업이 이미지를 회복하고 결국은 2013년 이후 다시
스포츠 의료기 브랜드 1위를 다시 탈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는 CSR을 처음에 자기 제품을 인도주의로 활용했을 때, 두 번째는 아예 의도를 가지고 CSR을 하고자 기업을 창설했을 때, 세 번째는 리스크가 있을 때 이것을 CSR을 활용한 이 세 가지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도대체 CSR이 어떤 기업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초기에 1960년대만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CSR은 상당히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환경오염을 했다면 벌금을 내면 되고, 고용 환경이 어려웠다면 우리는 그냥 임금으로 더 해주면 되고, 우리는 세금을 더 내면 된다. 이런 인식이었는데, 점차 기업이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는 제조 프로세스를 바꿔서 사회가 뭔가 사회 전체 프로세스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회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 프로세스를 바꾸고 기업 문화를 바꾸자. 원가는 상승하겠지만 전체 비용은 절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결국은 기업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홍보를 하지 않아도 그 기업의 매출이 올라가는 이윤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게 결국 CSR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비용으로 작용했지만 점차 이윤을 가져올 수 있는 기업의 한 경영 요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과학 문화에서의 CSR을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과학 문화는 우리 그 앞에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학이라는 콘텐츠를 사람들이 문화처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그러려면 그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일단 어떤 콘텐츠를 공급할 것이냐, 공급자가 필요하고, 이 공급자를 수요자한테 잘 전달할 수 있는 매개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북에는 어떤 공급자, 어떤 매개자, 어떤 수요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과학문화의 컨텐츠에 대해서 말하는 가장 상위 개념은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입니다. 정부는 그 과학문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수요자에게 가는 모든 온라인에 해당하는 컨텐츠, 이것을 과학문화로 한다. 두 번째, 과학문화 산업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과학문화라고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것들이 비대면으로 바꾸면서 컨텐츠 자체가, 예전에는 전시관이나 과학관에 가서 직접 대면을 해서 봤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하니까 이것들을 수요자들에게 어떻게 비대면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건지, 도구로서의 과학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문화가 전달해야 되는 과학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초과학, 응용과학, 생활과학, 이런 과학에다가 이 과학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과학, 즉 AI, 빅데이터, 증강, 현실, 가상현실 등과 같은 것이 모두 과학문화 콘텐츠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충북 과학문화 거점센터와 충북 과학기술혁신원이 함께 공동으로 충북에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 조사를 이미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충북에는 이렇게 전시기관, 박물관, 과학관도 있고, 또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유관기관도 있고, 또 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서 학교 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이제 조사를 하셨는데요. 그 조사하는 자원 중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충북의 과학문화 콘텐츠와 해당하는 것들만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일단은 매개기관으로는 전시 기능을 가진 매개기관이 있고, 전시 기능이 없는 체험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 기관이 있는 전시기관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관, 특히 과학문화만 전달할 수 있는 과학관, 그리고 이런 기초과학 천문대 같은 곳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이런 매개기관이 있고, 전시 기능이 없는 체험기관, 예를 들면 디바이스 랩이나 컨텐츠 코리아 랩처럼 어떤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것을 그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체험기관이 있고, 세 번째는 시민들이 어떤 과학 활동을 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은 과학관이나 천문대가 한 10곳 정도 있었고요. 전시 기능이 없는 체험관은 제가 과학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체험기관으로는 3군데를 뽑았고, 활동기관이 있는 사업기관으로는 2군데를 뽑았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이제 그 충북과학문화 포럼을 개최하시는 충북과학문화 거점센터는 활동 지원을 통한 사업기관이기 때문에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한번 그 운영 방안을, 연계 방안을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충북이 가지고 있는 공급자 컨텐츠는 어떤 것이 있는가? 보통 5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전시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기초과학이나 응용과학, 이거는 이미 다 세팅이 돼 있어서 굉장히 변화하기 어려운 것이고, 이거는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컨텐츠였습니다.
두 번째는 과학문화 축제 같이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와서 즐길 수 있는 유동적인 컨텐츠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 학교가 있어서 학교 내 초중고 학교 내에 특별한 교실이나 센터를 지정해서 그곳에서 과학 교육의 컨텐츠를 교육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컨텐츠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정부가 지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디바이스 랩이나 컨텐츠 코리아 랩처럼 지정을 해서 그곳에 운영금을 주고 그것에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 컨텐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부가 과학문화 거점센터 같이 지정을 해서 거기서 행해지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 운영해주는 여러 가지 과학문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5개 충북이 이제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컨텐츠와 매개기관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잘 매개를 해서 대상자는 학생이나 도민이 되었습니다. 충북이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을 그럼 그 중심으로 기존의 정부는 어떻게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서 지원했느냐? 보통 매개자만 많이 늘렸습니다. 예를 들어 센터를 많이 지정한다든지 센터에 과제를 준다든지 운영 자금을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과학문화 확산을 지원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매개자만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컨텐츠는 한정이 돼 있는데 매개자만 늘어나다 보니까 컨텐츠의 고갈로 인해서 수요자의 관심이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과학문화에서 CSR은 어떻게 했느냐? 보통 현금이나 현물을 많이 가진 대기업들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이나 물품을 기부하거나 아니면 인플루언서를 후원하는 그런 CSR이 있는데 이제까지의 과학문화 CSR은 수요자, 그러니까 사회자 배려 계층을 무료로 체험하게 돈을 지원해 준다든지 학생이나 시민 전시 등을 체험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대준다든지 교육 행사에 지원금을 댄다든지 행사를 후원하는 방식으로 어떤 현물이나 현금을 후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수요자나 매개 기관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현금이나 현물이 많은 대기업은 가능하지만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은 하고 싶어도 이 과학문화의 CSR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북형 CSRS, 그러니까 충북형 과학문화에서의 CSR을 어떻게 봤냐면 기존대로 매개자나 수요자를 지원할 수 있는 대기업들은 지원금을 통해서 후원을 하는 CSR1이라는 유형이 있을 테고 두 번째는 본인들이 현물이나 현금은 없지만 기술이나 제품이 있어서 이 컨텐츠를 기부하거나 기술을 후원할 수 있는 작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기술기업이 있으면 이것도 하나의 CSR2로 형태를 잡아서 한번 발굴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북형 CSRS는 지원금을 통한 CSR 유형과 기술이나 제품을 통한 기부 CSR2로 제안을 드리고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해외 주요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일단 과학문화의 CSR을 CSRS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제품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CSRS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연구를 할 수 있는 재단들에게 연구 자금을 대주는, 그러니까 행사를 후원하는 게 아니라 기술 개발 자금을 대주는 CSR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피셔 사이언티픽 잘 아시다시피 실험 장비나 아니면 체험 과학기술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장비를 직접 테크니션들한테 무료로 교육을 해준다든지 과정을 만들어서 교육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이런 거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CSRS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반 학생들이 아니라 열악한 학교를 대상으로 자사의 제품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한테 가서 교육을 시켰는데 이 전문가들을 교육시킨 사람들이 다 퇴직자,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종사했거나 종사했다가 퇴직한 사람들을 활용해서 이 CSR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마존은 아시겠지만 AWS라고 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거든요. 여기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CSR 프로그램을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또 이렇게 큰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아이들한테 이동하는 싱크버스라고 해서 버스를 운영하면서 아이들한테 여기서 과학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오라클도 마찬가지로 오라클은 이제 교육
저희가 알고 있는 스템 교육 대상으로 고등학생들에게 이런 CSR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포드는 이렇게 과학 키트를 제공하면서 아이들이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외국의 주요 기업들의 그 CSRS는 대부분 CS1 형태가 아니라 CSR2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기술이나 제품을 기부하고 그 자기네들 제품을 통해서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그런 CSRS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충북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군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충북이 가지고 있는 전체 그 사업체 중에서 이 과학문화와 연관된 기업군, 예를 들면 제조업 중에서도 ICT 제조업, 서비스 중에서도 ICT 소프트업, 게임업, 소프트웨어업,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업, 예술 관련 서비스업, 교육기관, 이렇게, 그렇게 연관이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좀 추렸고요. 그 중에서 제가 아까 그 정의한 과학문화, 예를 들면 기초과학이나 응용과학이나 생활과학에 대한 R&D는 대학에서 하는 거니까 그건 제외하고 도구로서의 과학, 그러니까 매개기관에 전달해 줄 수 있는,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 수 있는 중소기업군이 어떤 것인지 좀 도출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충북에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 충북이 가지고 있는 매개기관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전시 기능이 있든 전시 기능이 없든 체험을 할 수 있는 기관이든 벤처 소기업으로부터는 지원금을 받든가 아니면 제품을 기부를 받아서 하는 그 CSR을 할 수 있고, 유관기관하고는 협력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R&D를 통해서 CSR을 받을 수 있고, 대기업들한테는 지원금을 받거나 협력을 하거나 제품을 기부받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그 대상이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도민에 따라서 다른 사업을 구상할 수 있다고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충북에 있는 그 벤처 기업들을 다 조사하고 그 과학문화에 해당하는 도구로서의 과학을 진짜 좀 기부할 수 있는, 너무 영세하지 않은 그런 기업들을 도출한 결과 한 17개 정도가 도출되었고, 저희가 그 기업들이 하고 있는 기술들을 좀 다 분석해 봤을 때 지금 그 거점센터가 하고 계시는 사업과 같이 R&D를 좀 할 수 있는, 아니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아니면 컨텐츠를 전달하는 방식을 개발할 수 있는 벤처기업군은 이 정도가 되었었고, 이 분들과 이런 이 세부 사업을 같이 해서 내년도에 이런 대상으로 한번 그 신규 사업을 만들어 보는 것도 가능하겠다라고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시 기능이 없지만 그 안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유관기관이 있는데요. 그 유관기관을 3가지로 보았습니다. 충북에서는 VR, AR 거점센터라고 해서 지금은 사실 이곳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 없지만 거점센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굉장히 무한합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랩도 마찬가지고요. 컨텐츠 코리아 랩은 여기 예술 분야에 있는 분들이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매개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할 수 있는데 그 도구로서의 과학, 그러니까 전달하는 방식을 이런 거점센터나 랩을 활용해서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사업 유형, CSR을 할 수 있다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대기업이 할 수 있는 기본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충북 소재 대기업은 이제 사업장이 여러 개가 있고요. 이 사업장을 모기업으로 나눠봤을 때는 9개의 대기업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과학문화의 CSR, 그냥 CSR이 아니고 과학문화의 CSR을 저희가 이제 조사했고, 거점센터와 매칭을 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발전시키든가 아니면 새로 뭘 뽑을 수 있는가 저희가 이제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삼성 SDI는 이렇게 푸른 별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해서 주로 이제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환경 키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후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학교 숲을 조성하는 기금을 마련하는 이런 과학문화 CSR을 하고 있었고요. 이걸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점센터와 연관해 볼 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연결해 볼 수 있지만, 사실 지금 그 삼성 SDI에서도 고민이 뭐냐면 신규 사업의 중등과 관련된 CSRS가 없어서
이거를 한번 거점센터랑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삼성 SDI는 자기네 사업장 인근의 지역 아동센터, 그러니까 약간 취약계층이죠. 취약계층의 과학 체험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충북에 사업장이 있지만 충북에 하는 활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만약에 삼성이랑 같이 이런 거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CJ, LS하고 두산인데요. 두산이나 CJ는 과학문화에 대한 CS는 없었지만 일반 CS는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눈여겨본 것은 CJ는 과학문화에서도 그렇고 예술 영역에서도 그렇고 스타트업을 굉장히 육성하고 발굴합니다.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신선했는데요. 보통은 아이들이나 청소년이나 도민들한테 이렇게 취약계층에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정말 하고 싶은 스타트업한테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의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LS 산전은 저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그 LG 홈박스라고 해서 과학 키트를 아이들한테 보내주고 그 과학 키트를 만들 수 있도록 과정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산은 이런 교육 프로그램 두산 과학 교실이라고 해서 그 과학교실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또 대기업들의 고민이 뭐냐면 초등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중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중등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다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셔서 인터뷰할 때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한번 중등하는 것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앞에서 말한 그 사실 삼성이나 LG는 제조업 위주기 때문에 광우나 CS를 하기가 용이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자기네들 그 하는 것이 반도체고 또 ICT 분야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네가 만든 기기나 제품을 이렇게 CSR, RS를 통해서 현장에 실제로 이렇게 체험이나 기부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버 프렌즈라고 해서 이 ICT를 활용한 서비스 기기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혹시 이제 노인들이나 미아들이 그 실종되는 걸 방지해서 이렇게 부착해 준다든지 또 사랑방을 만들어서 뭐 각종 헬스케어 기기들을 체험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활 밀착형 CSRS인데요. 이런 것을 만약에 거점센터에서 하게 된다면 이렇게 신규로 한번 만들어서 생활 밀착형 그런 뭐 과학문화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 인터뷰한 기업들 중에서는 하나하고 현대가 가장 많은 그 CSR을 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하나는 이 지역이 충청권이다 보니까 충청권에 대한 굉장히 그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는 문화예술 쪽에 굉장히 CSR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과학문화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는 그 카이스트 학생들을 선발해서 카이스트 한 명당 뭐 초등학생들, 중등학생들 4명을 이렇게 멘토로 묶어서 그 아이들의 수업을 봐준다든지 교육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또 해피 선샤인이라고 해서 하나가 가지는 태양광 기술을 취약 계층이라든지 취약 기관 그리고 외딴 곳에 무료로 설치해주는 그런 CSR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고등 부분이 없어요. 한화가. 그래서 고등 부분에 그런 과학문화 사업을 만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자기네들이 성장한 게 어떤 지역 기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장 인근 지역의 그 아동들한테 이렇게 CSR을 하고 있었는데 충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북 사업장 지역의 어떤 취약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대모비스는 상당히 사람한테 투자하는 그런 기업이었는데요. 주니어 공학교실이라고 해서 이미 현대는 한림원하고 한양대랑 같이 교육 과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주는 주니어 공학교실을 하고 있었고 여기에 이제 교사로 가는 사람들이 이 현대에 있는 임직원들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그 재능 기부를 하고 그다음에 과학 키트는 다른 대학의 기술을 얻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고 또 하나 이제 충북의 진천면은 초편면 일대 미르습을 조성해서 지속 가능하게 환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또 제안하고 싶은 거는 내년에 이제 사업장 인근에 이런 현대 주변에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했고요.
주로 대기업들이 이제 하고 있는 CSRS를 유용해 보면 대부분 강의 교육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금 조성은 하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롭게 보는 것은 이제까지는 저희가 항상 기업만 봤었는데 요새 새롭게 이제 신한은행에서 금융권도 CSR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신한에서 인천에서 최초로 한 이래로 서울, 제주 세 군데밖에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우리가 기회가 닿는다면 신한은행과 더불어서 스퀘어 브릿지를 충북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형 CSRS의 유형을 저희가 다시 제안드리면 기존의 대기업이 지원금을 통한 CSRS를 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신규 사업을 만들고 두 번째는 이거는 정말 과학문화 영역에서 하지 않았던 중소벤처협회 그리고 각 기업들한테 제품이나 기술 기부를 통해서 CSR을 받는데 단순히 있는 것을 받는 게 아니라 같이 R&D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도구로서의 과학을 만들 수 있을까? R&D를 지원하고 R&D를 해주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하면서 그 도구로서의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CSR을 한번 해보는 것도 충북형의 새로운 그 CSRS 유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생각한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방대한 양의 사례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우리 안주영 대표님께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더 된다면 다시 한번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은 바람입니다. 또 사례를 소개해 주시면서 CSR 1, 2, 3로 구분을 해서 제안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신 것 같고 다양한 기관과 기업들이 협력적 파트너십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요. 2000년에 기존의 사회복지법인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그 벤처기업가들이 자금을 모아가지고 사회복지법인을 만들고 이름도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아이들과 미래라고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인데다가 조직의 운영 방법도 달라서 많은 비영리 활동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만두고 아이들과 미래로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공익법인을 평가하는 한국 가이드스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5년 동안 투명성, 효율성 이런 부분에서 최우수 등급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이곳의 모든 사업을 총괄하고 계시는 김병기 아이들과 미래재단 사업본부장을 모시고 우리 과학교육을 모티브로 한 기업 사회공헌을 제안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재단 김병기 본부장입니다. 제가 스탠딩으로 이렇게 좀 마이크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걸 좋아하는데 고정되어 있어서 굉장히 경직되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방금 사회자분께서 저희 재단에 대해서 아주 좋게 평가해 주시고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내용은 앞서 먼저 발제를 해주신 안주영 대표님의 저는 발제 자료를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CSR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기업의 이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들도 많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충북의 과학 문화를 확산시키고 발전시키는 사업의 재원으로 국가 예산이나 혹은 뭐 학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기업의 재원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실제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 발표자료 말미에는 실제로 제가 직접 모 기업에 제안을 해서 제안하는 방식, 그리고 어떻게 해야 기업들이 지갑을 열 수 있는지에 대한 일반론적인 제안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발제해 주신 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업 사회공헌이 굉장히 많이 이제 변화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그 기업 사회공헌은
9시 뉴스가 끝날 무렵에 누구누구 회장님 이하 임직원들 8,424만 5,970원 이렇게 이렇게 돈을 내는 자선적 기부밖에 없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딱 끊어서 하는 것보다 숫자를 어렵게 해야 좋죠. 방송이 길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스갯소리 했는데 또 관객이 많았으면 굉장히 웃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 사회자님께서 저희 재단이 만들어질 때 2000년에 저희가 벤처 기업들의 출연으로 만들어지면서 기업 사회공헌을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 전문적으로 시작한 재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당시 국내의 기업과는 거의 사업을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기업들의 2000년 당시, 그러니까 2000년, 2001년 이 당시에 기업 사회공헌의 수준이 그러니까 수준이라기보다는 방식이 시혜적인 복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행위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남은 잉여금을 그냥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한 그 기업이 이 노키아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로슨트 테크놀로지 이런 다 외국계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회사들과 작업을 하면서 좀 선진화된 기업 사회공헌에 대한 방법들에 대해서 좀 많이 저희들도 노하우를 많이 좀 쌓을 수 있게 되었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기업 사회공헌에서 많이 발전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기업 쪽에서 사회공헌에 관련되어진 부분을 CSR 쪽에 관련되어져서 가장 핫한 이슈는 ESG입니다. 근데 그 ESG는 SDG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유엔에서 만들어 놓은 17개의 모든 지구상의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로 정의를 내어놓은 거죠. 저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이름이든 사업 보고서라는 이름이든 ESG 보고서라는 이름이든 어쨌든 그들이 해결해내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활동들에 대해서 이 SDG 17에 대해 가지고 연관시켜서 많이 발표 자료들을 내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렇게 SDG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기업이 우리 앞서 발제자분들께서 그 캐롤의 CSR의 네 가지 유형을 네 가지 단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우리 경제적 책임이거든요.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업은 영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기업이 영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제 이익을 생산할 수 있는 모델이 계속 돌아가야 돼요. 톱니바퀴가. 그러려면 사회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도록 유지되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고객은 계속 만들어져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기업은 언제나 자기들의 주력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 이 사회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지속 가능성,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대상으로 이렇게 취약 계층 사회공헌 사업의 대상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집행하는 곳이 아동입니다. 아동 청소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이 나중에 언젠가는 본인들의 고객이 될 수도 있고 본인들의 이해관계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그 두 가지 캠페인은 해피빈에 있습니다. 해피빈에 있는 건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옆에 봐서 잘 글자가 잘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건 현재 지금 아픈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해피빈에 지금 뭐 바로 열어보셔도 되는데 아동 청소년의 의료 이쪽으로 찍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캠페인들이 이미 올라가져 있고 모금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교육, 특히나 그 교육 중에서도 국영수에 대한 이런 그 학습은 그나마 좀 올라가요. 지역아동센터에서 뭐 원격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태블릿이 없어요. 이런 건 좀 잘 모입니다. 그런데 과학 교육을 뭐 받고 싶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거의 돈을 잘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교육을 잘 받아야지만 아이들이 미래에 본인들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기업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의 사업 영역에서도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듯 사회 또한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아무래도 오른쪽 부분에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선진국에 살면 국가가 다 책임져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섹터인 국가가 세금으로서 이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과 기업은 이제 2섹터죠. 여기에서 자금을 내서 3섹터인 비영리 단체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게 됩니다. 과학 문화나 과학 교육에 관련되어져서 주로 기업들이 앞서 발제하신 분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충북에 있는 대기업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과학 문화 분야는 교육입니다. 이걸 온라인 교육을 하든 오프라인 교육을 하든 키트를 제공을 하든 현장으로 초청을 해서 현장 체험을 하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하고 있지만 어쨌든 교육이 가장 많습니다. 기업들이 교육을 통해서 아동 청소년들의 역량을 높이는 데에는 과학 교육을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용을 합니다. 하나는 지금 저희가 이 두 가지 사업은 모두 저희 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왼쪽에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의 모바일 아카데미는 벤츠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제조 그리고 정비, 관리 이런 기술력들이 굉장히 벤츠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기업이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자동차 학과 12개의 자동차 학과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학생들을 벤츠의 그 기술력을 담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년 동안 돌리고 있습니다. 충북 쪽에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학교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 대학생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 역량을, 직무 역량을 높여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대학생들 중에서 성적이 좀 뛰어난 학생들은 슈투트가르트 본사에 가서 투어링을 하게 됩니다. 열흘 동안. 그 이후에 아이들의 꿈은 3급 정비사에서 벤츠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로 벤츠 얼라이언스에서는 벤츠 네트워크에서는 이 대학생들을 실제로 취업으로 연계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요. 하나 미래로 과학나라인데 이게 충북에서 진행을 합니다. 보훈 사업장에서도 하고 전국에 있는 한화의 몇 가지 사업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에 한화의 임직원들이 가서 교육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아이들에게 한화에서 하는 이런 과학적인 기술들을 막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과학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문화로 젖어가는 그런 교육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역량으로 과학을 보거나 혹은 공통 역량으로 과학을 보는 이 과학 미래로 과학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면서 절차적인 사고, 논리력 그리고 창의력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직무 역량 쪽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공통 역량 쪽 이 수단으로서의 그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적형으로 이 그 과학 프로그램을 디자인을 하게 되면 기업들은 저 프로그램은 대부분 집중적으로 돈을 많이 투여해서 해야지만 결과가 나오는 사업들이죠. 연구재단 같은 곳에서 우수한 인력들에게 연구비를 제공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100만 원, 200만 원 제공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과를 직접적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높은 연령, 그리고 수는 작아지겠죠. 그리고 긴 기간, 이런 프로그램들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오른쪽은 그러니까 주로 과학을
매개체로 이용해서 과학 문화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인데요. 대부분 이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수혜자 수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간은 뭐 1년씩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좀 전에 보셨던 모바일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1년씩 수업을 해야지만 기술력이 높아지죠. 직접. 그래서 이제 자동차 정비에 대한 실력이 늘어나게 되지만 미래로 과학나라 같은 경우에는 짧은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둘을 좀 섞을 수도 있지만 안 섞는 것이 좋고요. 기업이라면, 여러분들이 기업의 사장님이라면 왼쪽 프로그램을 선호하시겠습니까? 오른쪽 프로그램을 선호하시겠습니까? 오른쪽 프로그램이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오른쪽 프로그램, 즉 낮은 연령의 아이들. 그래서 앞서 발제하신 우리 안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학생 대상 프로그램보단 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이 많고, 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보단 중학생이 많고, 중학생보단 초등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야지만 프로그램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대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런 저희 지금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한 거점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과 연계를 할 때, 프로그램을 디자인을 할 때 왼쪽 프로그램보다는 오른쪽 프로그램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기업이 돈을 내기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통 기업에 제안서를 쓸 때 이런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안서를 쓸 때 많이 하는 실수가 보통 제안서라든지 기획서의 기본 흐름이 why, what, how입니다. 이러이러한 현상 때문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what, 이런 솔루션이 필요하고, 이런 솔루션들을 이러이러한 예산과 이러이러한 기간으로 진행한다. 이게 기획서인데요. 많은 기업 사회공헌에 프로포저를 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뭐 비영리 단체일 수도 있고요, 학교일 수도 있고요, 뭐 복지시설일 수도 있고 되게 많이 있습니다. 혹은 영리 기업일 수도 있고 협동조합, 요즘은 다양한 사섹터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많은 기업에 어플라이를 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집중하는 부분이 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학교 폭력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 이걸 해결해야 된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취약계층과의 학습 격차가 굉장히 더 심해지고 있다. 실제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지자가 필요한데, 엄마나 아버지나 이렇게 집에서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조선가정이라든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그런 지지자가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데 집중을 훨씬 더 못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게 제안서의 50%예요.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건 기업도 다 압니다. 기업도 다 알아요. 근데 기업이 돈을 내기 위해서는 기업이 Y 중에 하나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왜 내가 해야 되느냐? 왜 내가 해야 되느냐? 그걸 정부가 하거나 아니면 왜 CJ가 꼭 해야 되느냐? 신세계가 해도 되고 삼성이 해도 되는데 왜 꼭 CJ가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만들어줘야 기업이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참여해야 될 이유를 납득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서는 오늘 먼저 발제해 주신 대표님의 장표를 보지 못하고 오늘 처음 왔습니다만 거기도 똑같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공급자와 그러니까 기업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이 사이, 그 이유를 잡아주는 것이 기업으로부터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예산을 받아내는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플러스 사회공헌, 마이너스 사회공헌이라는 걸 사실 제가 처음 쓴 용어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사회공헌은 나쁜 사회공헌이고 플러스 사회공헌이 좋은 사회공헌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기업은 돈을 벌면 반드시 대부분의 경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앞서 보셨던 제가 모바일 아카데미라고 예를 들었던 벤츠는 자동차 회사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벤츠와 같은 자동차 회사는 차가 많이 팔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죠? 그리고 대기가 오염될 수 있습니다. 차가 많이 팔리게 되면. 그래서 기업이 벤츠 같은 경우, 그리고 앞서 그 현대자동차 6대 무브 얘기해 주실 때 세이프 무브가 있거든요. 교통안전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발생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회공헌이 마이너스 사회공헌이에요. 문제를 없앤다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시키는, 줄이는, 없애는 사회공헌이고요. 1차적 사회공헌입니다. 캐롤로 보면은 뭐 법적 책임이나 윤리적 책임 정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사회공헌은 우리 기업이 발생시키는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모바일 아카데미 같은 경우가 벤츠의 기술력으로, 벤츠의 차량으로 그 대학생들에게 직무 역량을 높여주는 거죠. 벤츠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걔들이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과학 문화나 과학 교육은 마이너스 사회공헌은 거의 없습니다. 다 플러스 사회공헌입니다. 앞서 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충북 지역에 있는 많은 벤처 기업들, 그다음에 대기업들을 포함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잘 엮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공헌으로 바꿔주는 것이 중요하죠. 실제로 이런 움직임들은 이미 많이 있습니다. 판교 있지 않습니까? 판교, 성남의 판교는 이제 IT의 유명한 성지죠. 판교에는 판교 얼라이언스라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안철수 연구소인데요. 안랩이 중심으로 되어져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ICT 기업들이 힘을 합쳐서 같이 사회공헌을 해요. 판교 얼라이언스라고. 근데 거기에 작은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SK 행복나눔재단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SK의 그 행복 얼라이언스라고 그래서 유관된 기업들이 같이 뭉쳐서 같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충북에서도 그렇게 엮을 수 있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 기업들을 묶을 수도 있지만 수직적 통합으로, 수평적 통합이 아니라 수직적 통합으로 기술 개발, 예를 들어서 이제 과학 교육을 한다. 그러면 꺼졌습니다. 화면이. 네. 기술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도 있고 이 콘텐츠를 VR이나 AR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도 있고 그걸 디바이스에 탑재할 수 있는 기업도 있고 그 디바이스를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들이 뭉쳐서 충북의 이름으로 무언가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어떤 특정 기업이라서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음 주에 충북 오송 첨단단지에 있는 모 기업의 프로그램을 하나 제안해서 사업을 곧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 기업은 아까 우리 안 대표님이 발표했던 기업에 없던데요. 충북 오송 단지에 보니까 첨단단지에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다음 주에 어플라이 할 기업은 글로벌 의료 장치 기업입니다. 세계 2위 기업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져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과 연관되어져서도 벤처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의 한국 브랜치들과도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업에 제안을 하실 때에 이 문제에 대한 Y뿐만이 아니라 왜 우리 기업이 이 문제에 해결에 참여해야 되는가라는 Y도 반드시 제안서에 넣어 두셔야지. 기획 단계에서부터 들어가야 기업이 돈을 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실제로 KB 국민카드에 제안을 해서 지금 이제 사업을 시작한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게 나쁜 게 아니니까 KB 국민카드도 뭐라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 본 제안서는 6월달에 제안을 해서 이제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충북 지역에 있는 학교도 많이 신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KB 국민카드의 디지털 인증 육성 사업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사업의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KB 국민카드가 4차 산업에 관련되어지는 직업과 기술에 대해서 농산어촌에 있는 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있는 학교에는 상대적으로 이런 콘텐츠에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 격차에 의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참여할 수 없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그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장표의 첫 번째 장표가 왜 KB 국민카드가 이 디지털 인재 교육에 돈을 내야 하는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라는 이유입니다. 보통의 경우 이 얘기부터 먼저 하거든요. 보통의 경우에는 왜 지금 디지털 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한 Y를 먼저 쓰게 되지만 그 앞서 이제 왜 KB 국민카드가 그걸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KB가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디렉션이 이제 KB 국민카드 같은 이런 카드사들은 자신들을 여신회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창기에 현대카드는 자기네 회사를 문화회사라고 그랬고요. 삼성카드는 디자인회사라고 그랬습니다. 이후 이제 KB국민카드는 자기네들을 디지털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은행 같은 경우에는 별적통신사업자로 알뜰폰도 사업도 하고요. 이번에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소울 앱에서 택배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들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금융회사들이 소비자들이 이 안에서 많이 머물고 이런 행태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서비스에 많이 접촉할 수 있도록 접촉의 면을 넓히도록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그러니까 KB국민카드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로 방향을 잡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학습 알림장을 통해 가지고 부모님들에게 이제 이런 교육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 KB국민카드가 디지털 회사구나, 디지털을 중시 여기는구나라는 것들을 박서준 모델을 이용해서 TV 광고를 하는 것만큼이나 사회공헌 프로그램에서도 알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KB국민카드가 과학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넣는 겁니다. 김동철 사장님의 신년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KB국민카드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Y이고요. 이 내용이 4차 산업에 대해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에 대한 Y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what이에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겠다. 그래서 가리키는 것이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조금 이제 한 발 더 거점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 만들 때 고민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업은 돈을 내는 주체였고 그리고 교육은 교육회사가 합니다. 그리고 수혜자들은 그냥 수업을 듣는 거죠. 그런데 이 밸류 체인에서 중간 과정에 사회적인 가치들을 더 많이 발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누적적인 소셜 밸류가 커지기 때문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재단에서 코로나 때문에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밀키트 같은 것들을 넣은 이런 그 지원 키트 박스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KB국민카드하고도 1억 5천만 원 정도 사업을 했었었고요. 앞서 사례로 나왔던 P&G하고도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햇반 사서 넣고 그리고 그 레토르 식품들 넣고 그 박스 해서 CJ 대한통운을 통해 가지고 배송을 했다. 옛날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할 때에는 들어가는 물품들을 사회적경제진흥원하고 해서 사회적경제진흥원 내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의 물건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배송을 청밀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배송을 합니다. 박싱을 하는 것들 또한 이 박스 자체도 폐지를 활용한 박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전체에서 단순히 그냥 돈 내서 물건 사서 배송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과정 내에서도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그냥 전문 강사를 보내지 않고 강사를 양성하는데 그 강사를 경력단절 여성들을 강사로 양성을 합니다. 그러면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의 아이들에게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주는 것 과정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키트들을 만들어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의 물건들을 개발을 해서 집어넣습니다. 교육 키트로.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거점센터에서도 이 과정 전체의 사회적 가치를 더 높이는 그런 방안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기업들은 요즘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자리 창출에도 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 이런 교육 과정들로 이루어진다라는 이게 이제 what과 how가 되겠죠. 그리고 실제 유사 사례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것들을 진행하는 뭐 세부 내용들, 뭐 그다음에 뭐 이제 일정 그리고 뭐 예산 이런 식으로 넣어서 제안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충북에서 이게 아무래도 지금 어쨌든 뭐 충북과학문화 거점센터에서 진행하는 행사기도 해서 충북에 좀 집중이 되어져 있지만 저는 좀 뭐랄까요 얼라이언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학문화 거점센터는 충북에도 있고 충남에도 있겠죠. 광역시도마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충북만을 위해서 사회공헌사업을 하려면 충북의 공장과 거점을 둔 B2B 기업밖에 안 돼요. B2C 기업은 충북에 소비자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다 서울에서 사업을 해요. 전국 사업으로 대기업에서 하려고 하면 대기업에서 전국 사업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B2C 기업들은 전국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과학문화 거점센터들끼리 엮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충북이 과학문화 쪽에서도 좀 특화되어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천은 인천대로 있을 거고 또 대구는 대구대로 있습니다. 대구가 뭐 물인가 뭐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처럼 교육 프로그램들은 똑같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프로그램의 콘텐츠들을 지역에 맞게 만들어서 교류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아이들에게 지도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대기업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규모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두려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 지역에서만 집중하는 것보다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플렉서블한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기업에 제안을 할 때에 충북이라는 한계를 좀 벗어나서 라인을 하시고 그리고 대기업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이라든지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발굴하시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업이 왜 이 문제에 참여해야 하는가라는 그 이유를 반드시 만들어내시면 성패는 거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도 저희 재단에서 충북과 연계되어져서 그리고 거점센터와도 연계되어져서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장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뵌 적이 있는데 여전히 열정이 넘치셔가지고 열정적인 강의 감사드리고요. 그 마지막까지 기억에 남는 것은 기업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할 때 왜 그 기업이 참여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그 기업의 업의 본질을 찾아서 함께 연계시키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그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전화를 드려서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발제는 이렇게 그 끝을 맺도록 하고요. 잠시 토론을 위해서 장례 정리를 하고 2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부 트렌드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많은 대내적인 열악한 상황 때문에 모금 생태계가 도전을 받고 또 새로운 소비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가 등장하면서 기업의 사회공헌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기업의 사회공헌과 관련해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는 공유가치 창출, 소셜 임팩트, 컬렉티브 임팩트 다양한 개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그런 최근에는 ESG 경영까지 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기업의 그 기부 액수가 2014년 4조 9천억을 정점으로 해서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아이러니하게도 비용은 낮아지고 있는데 기부금은 낮아지고 있는데 기업의 참여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더 많은 기부금을 내는 것보다는
적은 기부금일지라도 더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경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런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충북의 과학문화 확산과 또 기업과 어떻게 연계해서 교육이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서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일부에서 발제를 맡아주신 분들입니다.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신 혁신과 나눔 안주영 대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발제를 해주신 아이들과 미래 김병기 본부장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토론자분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충북과학문화거점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를 함께 해주시고 계시죠.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과 김태진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사범대에서 과학교육을 전공하시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과학교육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해주시는 광주교대 변태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과학문화거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계시고 인천대학교 한기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자유토론 형태로 두 발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제하신 분들께서도 의견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방안 그리고 제안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가급적 실천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첫 토론은 한국교통대학교 김태진 교수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과의 김태진입니다. 충북과학문화 포럼에 참여해 보니까 이 자체가 하나의 혁신을 위한 협업의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발표자, 그 토론자 선생님들의 전공이 일단 매우 다양하다는 거, 저 또한 이제 행정학과고요. 이런 다양한 그 주체들이 하나의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협업을 하고 같이 학습을 함으로써 네트워킹하고 또 네트워킹과 네트워킹이 연계될 수 있도록 클러스터링 할 수 있도록 방법론적으로 논의되는 발제 내용들을 보면서 제 스스로도 많이 배우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또 혁신의 아이템이 존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큰 주제가 과학 문화에 관련된 사회 공헌이죠. 그러니까 제 행정학이라는 학문적 배경으로 봤을 때 CSR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그런 관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행정학은 그 자체가 이제 공공성과 공익성이라는 어떤 사회적 가치를 함양하기 위한 학문들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들이죠. 근데 오늘 논의한 내용들은 보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사회적 가치가 우리 충북과학문화 포럼에 어떤 또 그 기재 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죠. 역시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가치,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라는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지금 잘 보여주는 시대적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과학문화라는 말씀을 센터장님께서 기조 발언을 해주셨는데 과학문화라고 하면 과학의 생활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생활하다라고 하면 우리 생활 깊숙이 녹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현 시대에서 찾아보자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과학문화가 어떻게 발전하고 혁신할 수 있을 것인가의 방안으로 CSR이 나온 거고 그러면 어떻게 발전과 혁신할 것인가의 기준은 무엇일까를 잠시 고민해 보니까 한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과학문화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과학문화를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해서 우리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논의가 존재할 거고 세 번째는 이렇게 분배하는 것을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그런 논의들이 있을 텐데
첫 번째 과학문화의 성장과 노력에 관한 것들은 일단 정부기관과 준정부기관의 노력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CSR을 논의한다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과학문화를 누가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나눌 것인가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기존 정부나 매개체를 통해서 과학문화를 전달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면 단순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공급하는, 다시 말하면 시장에 맡겨두는 그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과학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시를 하고 뭔가를 전달해주고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일을 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거기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공정하게 배분할 것인가, 시대적 가치에 맞게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를 논의한다라면 지금 현 시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사회적 가치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얘기죠. 특히 이제 기업 부분에서도 우리가 CSR 부분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것을 보면서 잠시 고민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기업의 목적이라고 하면 이윤 극대화죠. 그러니까 CSR에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자본을 축적하고 기업이 성장하면서 잉여 생산물이 늘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게 되고 그런 경쟁적인 환경이 확대되다 보니까 기업은 또 생존 전략을 찾아야 되는데 그 생존 전략의 한 수단으로서 기업들은 뭐 윤리 경영이나 뭐 사회적 가치, 공공영역 확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업의 브랜드를 확장시키고 기업의 이미지를 고객에게 깊숙이 내재화시키는 하나의 전략 수단으로서 가져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또 수요자인 개인은 지갑을 그 기업에 대해서 지갑을 열어가는 그런 행태가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잠시를 해봤습니다. 지금 두 분의 발표에서 나온 기업의 어떤 순수한 사례를 제가 왜곡시키려고 말씀을 드린 것들은 아니고요. 시대적 트렌드가 이윤축과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조차도 이제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럼 두 번째, 충북 과학문화 포럼 이 자체도 우리가 당연히 정부 지원 기관이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본다라고 하면 공공성을 띠고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렇다고 하면 공공의 가치가 역시 강조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과학문화 포럼에서 사회적 가치라는 이름을 접해보는 사실은 많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앞섰는데 이 주제를 접하면서 생각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구나. 단순히 전달자나 공급하는 매개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 목적이 사회적 가치에 두고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을 가졌고요. 이제 과학문화도 전파하고 파급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공급지향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지향적이어야 된다는 것. 또 한 가지 수요자 지향적인데 그것을 필요한 공공성이 높은 사회적 가치를 함양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된다는 것. 이런 차원에서의 고민들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주영 대표님 CSR의 개념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CSR을 충북 지역에 적용을 해서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도 또 해보시고요. 그 3가지 분류한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전략도 세운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벤처나 유관기관, 대기업 이런 부분들을 분류하고 거기에 적정하게 어떻게 CSR을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처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적 가치는 수요자에게 적합한 어떤 대안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왜 CSR을 공급자나 매개자 위주로 전달하지? 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이거는 공급자나 매개자가 CSR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낼 때 거기에 맞는 적합한 수요자들을 더 쉽게 탐색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지원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이죠. 만약에 수요자 중심주의 전략을 가져갔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 여기 복지 정책을 하시는 선생님들 너무 많으시겠지만 그냥 퍼주기식,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 약자 이런 부분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주기만 하는 이런 역할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오늘 배운 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 제안서 발표라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함양하기 위한 단계적 논의이기 때문에 큰 제가 뭐 질문은 뭐 특별한 거는 없는데 그냥 고민스러운 것들이 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로 뭐 벤처 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관 기업, 그 다음에 대기업 이런 부분인데 가장 바람직한 것들은 벤처 기업 하나하나랑 우리 이제 지원센터랑 연계를 해서 매개자 역할을 하면서 수요자에게 뭔가를 과학문화를 공급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여러 벤처 기업들이 유사한 것들을 과연 어떻게 엮어낼 것인가, 거기에 대한 또 주체는 또 누가 해야 될 것인가, 또 유관기관도 여러 기관들이 있고요. 이들이 협력을 해서 좋은 서비스를 한다면 가장 베스트지만 과연 이거는 우리 지원기관, 과학지원센터의 역할보다는 도가 중심이 된다든가 아니면 과학 거버넌스를 충북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이런 CSR 1, 2의 역할들이 보다 강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결국 이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가면 더 좋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을 얘기했는데 고민스러웠는데 그에 대한 해결을 이제 우리 김경기 본부장님께서 두 번째 발표에서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나름대로 사회적 공헌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데 그 욕구들을 어떻게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공헌하도록 만들 것인가 하는 방법론적인 측면의 얘기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요. 마이너스 사회 공헌 이건 뭐 당연히 기업이 큰 짐으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죠. 어떻게 보면 기업이 성장하고 활동하면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을 자기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공헌하도록 하고 자기의 마음의 죄책감들을 좀 갚아나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은 어떻게 보면 전략 기획서를 만드는데 너무 중요하고 타겟팅을 잘 맞춘 그런 전략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뭐 토론이라기보다는 제가 갖고 있는 CSR의 개념, 그 다음에 행정학이나 공공의 측면에서의 그 사회적 가치, 그 다음에 과학문화센터나 거점센터가 해야 될 CSR의 방향들 이런 부분에서 간략히 짚어본 것으로 토론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태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안주영 대표님 그 유관기관이 서로 연계하고 연계 주체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 도가 거버넌스를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의견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김태진 교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연구하면서 같은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법론을 가져갈까 고민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저와 같은 고민을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 벤처기업하고 유관기관은 따로 갈 수 없고 같이 가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저희가 다른 나라의 그런 CSR, 과학문화에서 CSR을 봐도 사실 미국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많이 주고 독일은 스스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법안 규제 중심으로 가는데 제일 잘하고 있는 사실 영국입니다. 그러니까 유인책도 주면서 서포트하는 데가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충북이 가지고 있는 CSRS의 방안은 도가 그거를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는 도가 서포트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지속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끌어가는 거랑 서포트는 조금 다른데 스스로 벤처기업들이 기존에 이제 벤처기업들은 사실 국가 R&D를 하고 싶어도 장벽이 넘어서 잘 진입하지 못하거나 진입을 했더라도 1단계에서 2단계에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충북은 특히 R&D에서 1단계에서 2단계 가는 경우가 드랍이 거의 50%가 넘거든요. 그럴 때 그러니까 이런 과학문화 R&D를 통해서 본인들의 기술을 한 번 더
수요자들한테 한번 경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기술을 국가 R&D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자체 R&D를 중심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 사실 과학문화에서의 CSR 지원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도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역량 중에서 거점센터가 이제 컨텐츠를 개발할 때 도구로서의 과학을 어떠한 필요 영역에서 하고 싶은데 그거를 도가 서포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거를 유관기관이 같이 펀드를 대는 방향으로 사람을 대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원하면 아마 굉장히 자발적으로 이런 한두 가지라도 의미 있는 그런 R&D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두 번째를 순서대로 기회를 드린다면 변태진 광주교대 교수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교대 변태진입니다. 네, 이렇게 충북과학문화 포럼에 이렇게 발표, 토론을 하게 돼서 상당히 영광이고 또 이렇게 좋은 발표를 들을 수 있어서 상당히 기쁩니다. 우선 저 개인적으로는 과학문화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제 전공자 입장에서는 학교 밖 과학 교육을 제일 먼저 떠올리고 또 개인적 차원에서는 실은 여행을 다닐 때 국내 여행이든 해외 여행이든 저는 보통 가족들과 여행할 때는 이제 그 지역의 과학관을 먼저 참여해 보는 거거든요. 그런 과학관에 갔을 때 과학 문화를 제일 잘 느낄 수도 있고 또 과학 제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관을 가볼 수 있는데 오늘 이제 CSR이라는 개념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조금은 약간 생소하기도 하고 또는 이런 차원에서 과학 문화가 많이 활성화되어야 되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안주영 대표님께서 이제 충북의 과학 문화와 CSR 연계 방안을 발표를 해주셨는데 일단 CSR의 개념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고 또 기업과 수요자 사이에 충북과학문화 거점센터에서 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충북 지역의 기업의 경우 이제 잘 알려진 대기업 대기업에서 이제 CSR1을 말씀해 주셨고 또는 이제 중소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CSR2까지 이렇게 해서 리스트업 해주시면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되게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외국 기업의 경우는 이제 CSR2에 가까운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그런 부분까지 상당히 잘 전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발표해 주신 이제 김병기 본부장님께서는 이제 과학교육의 사회공헌 제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려주셨는데요. 일단 국민카드와 함께하는 디지털 인재 육성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면서 어찌보면 공급에 대한 부분도 소프트웨어 관련한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을 강사로 채용하고 그리고 전국의 농산어촌 지역에 대해서 IoT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우리가 가상현실, AR 그리고 우리가 VR 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제 그런 우리의 과학 문화를 체험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인상 깊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가지 사례 아까 벤츠 모바일 아카데미와 또 하나 미래로 과학 나라에서 직업 역량을 이제 강조하는 부분하고 또는 공통 역량을 강조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상당히 인상 깊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원래 그 발표문에는 포함되어 있었던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먼저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2021년 이제 10월이 되는데요. 올해 아마 말 정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총론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아마 내년 하반기가 되면 각 교과의 세부 내용을 담은 강론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올해 4월 달에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어떤 게 있었냐면 일단 자기주도성 및 삶에 연계한 미래 역량 함량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구현한다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 내용 강화 그리고 디지털 인공지능 교육 환경에 맞는 교사학습 및 평가 체제 구축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음 자기 교육 과정에 반영될 부분이거든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과학 교육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아까 디지털 교육 말씀하시면서 지금 2015 개정 교육 과정에도 이제 수시 개정을 통해 가지고 고등학교에 올해 2학기부터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올해 2학기부터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교과서가 지금 시작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용 인공지능의 기초란 과목들도 신설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때 우리가 앞으로의 산업 변화가 AI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사회적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측면에서 이제 과학 교육도 이제 그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고요. 지금
이 유튜브 생방송, 녹화 방송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토론하는 문화들도 아마 2년 전만 해도 우리가 상상해 보지 못했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에 녹아들고 과학 문화 역시 이제 시대적 변화에 맞춰서 학생들한테 잘 맞춰지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또 몇 가지 질문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생각했던 해답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도 저도 똑같은 생각에 동의를 했었거든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제가 지금 현재 근무하는 것도 이제 초등교육기관, 초등교육 고등기관이죠. 교육대학교고요. 지금의 이제 과학문화에서 많은 활동들이 실은 주변을 살펴봐도 초등 학생들 대상으로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들을 위한 이제 프로그램보다 실제로 이제 초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아니면 이제 대학교 멘토링 학생들을 바탕으로 초등학교를 지원하는 이런 간접 지원 형태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수요자 측면이 초등학생들이 많은데 실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이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이제 좀 작은 편입니다. 과학 문화에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실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제 정말 과학을 좋아하는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국제 비교 연구, 피사라든지 팀스의 결과를 보면 학생들이 과학 성취도 수준은 여전히 뛰어난 편이지만 과학에 대한 정의적 영역, 흥미라든지 관심 이런 부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과학 문화를 우리가 하는 입장에서 이런 대상을 확대하는 것,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확대하는 것 이런 아마 논의가 실은 예전부터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두 분은 이제 그런 과학 문화를 전파하는 입장에서 이 대상의 확대가 어려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어려운지 아니면 또 이러한 어려운 이유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 교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왜 과학 교육이 이 초등학생들에게 많은가? 현장에서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집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수의 아동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자유학기제하고 자유학년제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대상하는 프로그램은 작년, 재작년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2학년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더 이상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중학교 2학년으로 넘어가면서부터 학교에서 이 해당 프로그램을 일단 받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지기관에서도 2학년, 3학년 딱 되는 순간 이제 입시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기업에서 과학교육에 대한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코로나 이전에는 기관에 이렇게 기업 같은 곳에 이렇게 방문을 많이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할 때에도, 중학생, 2학년, 3학년, 고등학생은 특히나 저희가 버스 보내주고, 저희가 삼성하고 사업할 때는 에버랜드 데려가지고 그런 행사들 다 해도 안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모님들이나 학교에서, 이렇게 신청 자체를 안 하니까 기업에서 계속 연령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발표자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을 수단으로서 하면서 낮은 연령으로 계속 가는 이유는 기업이 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있는 대상들이 가장 적다라는 것이 큰 문제고요. 그리고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이 다 있습니다. 과학 프로그램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좀 고등학교가 잘 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신청자가 꽤 많은데 특성화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화이트 해커 지원 사업이에요. 화이트 해커 양성 사업인데 특성화 고등학교 애들은 여기에 이미 관심이 있고 이게 진로로 정해졌기 때문에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미 과학기술 쪽으로 진로를 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오히려 확대가 쉽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어렵고요. 모바일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미 과학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 그게 이쪽 프로그램들, 기업 사회공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데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고등학생, 중학교 2학년만 돼도 수험생이 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고등학생들을 프로그램 참여시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이 있으셨고요. 우리 변태진 교수님의 해법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모집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 이제 자유학기제 또는 이제 자유학년제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제 아마 1학년까지 모집이 수월한데 이제 중2로 올라가면 어렵다는 말씀인데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김병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와중에 그냥 해답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아까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화이트테크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진로와 연결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역시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면 이제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속된 말로 요즘에는 이제 학생부에 기록될 만한 활동들만 주로 한다라고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자신의 대학 진학이라든지 이런 진로 활동과 연결된 활동이 기업 사회 CSR하고 연결된다면 학생들도 좀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실은 이게 초등학생은 이제 반별로 이제 학급 체제이고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학년 전체의 신청이라든지 학교를 찾아간다든지 이제 아니면 학급 단위의 이런 것들이 잘 가능하리라 보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마 좀 약간 좀 그 범위를 좁혀가지고 타겟팅하는 그래서 뭐 과학 동아리라든지 발명 동아리라든지 이런 좀 학생들의 진로와 연결된 부분을 좀 타겟팅해서 소규모로 하면 조금 더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인 경험을 교수님 말씀에 좀 더 얹자면 제가 고3 아이를 자녀로 두고 있는데요. 수시가 끝나니까 거의 그러니까 수시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원서 접수를 내니까 수시로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시간이 조금 남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이도 그렇고 친구들도 갑자기 인공지능에 불이 붙어서 뭐 물론 진로도 그렇게 내기도 했지만 사실 대전에도 그거를 가르쳐 주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배우고는 있는데 진로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그 전에 1학년, 2학년 때 그걸 접할 기회가 사실 없어서 방향을 못 잡는 사례도 있어서 대상을 모집하기 그 이전에 사실 아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저기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조금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되는데요.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되면 이제 대학처럼 바뀌게 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확실히 자기가 선택하는 이 진로를 선택하는 게 좀 나이가 이제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중학교 2학년, 3학년 혹은 고등학교 고등학교 학점제가 고교 학점제가 될 때에 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에 대해 가지고 과학적인 진로들 실제로 저희가 진로 자격기제를 하면서 진로 체험을 해보면 아이들이 특정 회사에 대해 가지고 혹은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 너무 생각이 굉장히 좁습니다. 제가 삼성전자하고 반도체 과학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반도체 그럼 뭐가 생각나니? 그러면 하얀 가운 입고 웨이퍼 들고 있는 사람밖에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 이외에도 반도체 노광 장비를 만들거나 소재를 만들거나 이런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데 그런 직업들을 소개해주고 나면 아이들이 반도체가 그냥 기계공학과 가서 전자공학과 가서 하는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로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도록 어릴 때부터 해놓으면 스스로 과학에 대한 관심들을 꾸준히 유지시키고 그게 진로와 대학과 취업으로 연결되어지는까지 얼라인을 시켜주면 이 과학 인재가 훨씬 더 많이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천대학교 한기승 교수님 토론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학교 창의인재개발학과 한기순 교수입니다. 저는 또 인천과학문화거점센터를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워낙에 잘 운영되고 있는 충북과학문화거점센터에서는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또 배우고 싶기도 하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또 이런 오늘 이제 또 포럼에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박병준 과학문화거점센터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오늘 발제를 해주신 혁신가나는 완주영 대표님 그리고 아이들과 미래재단 김병기 본부장님께 굉장히 많은 감사를 드리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CSR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었는데 오늘 CSR 이해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연찬의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병기 본부장님 명함에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은
하루 기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 저도 오늘 정말 인천에서 청주까지 하루 기부를 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인천에서도 과학문화를 매개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지역 기업과 지역 사회를 이제 연계해 볼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역 사회는 지역 기업을 모르고 또 지역 기업도 지역 사회와 좀 더 밀접하고 또 지속 가능하게 상생하고자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 어떤 경계선에서의 접점을 찾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경험을 저희도 지금 굉장히 몸으로 느끼고 있고 아마 그런 어려움 때문에 아마 이제 충북에서도 이러한 오늘 포럼의 기회를 만드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대기업들은 중견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체 CSR 팀을 이제 갖고 있어서 뭔가 이렇게 매개 역할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 그냥 스스로 잘하고 있는데 더 조그만 기관이 와가지고 뭘 이렇게 같이 해보자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느낌을 저희는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이제 발제해 주신 분들 저희가 어떻게 개입을 하고 있고 또 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어떤 참여를 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뭔가 저희 과학문화 거점 센터들이 어떤 브릿지 역할을 통해서 기업과 지역 사회를 연계하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은 뭔가 이미지 제고 홍보의 기회 그리고 지역 사회는 그 어떤 기업에 대한 어떤 좀 더 올바르고 의미 있는 이해가 가능하면은 좀 더 그 기업들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저희 집 바로 옆에 셀트리온도 있고 삼성바이오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희 또 송도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이번에 이제 K 바이오랩 선정이 되기도 하고 뭐 어마어마한 이제 홍보가 되기도 하고 뭐 지역사회 송도 여기저기에 막 이제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뭐 저를 비롯한 이제 지역 주민들은 그 기업들이 뭘 하는지 타 지역 주민들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고 어떠한 참여도 크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어가지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제 지역 주민들을 끌어들이고 지역 주민들도 그 기업에서 실제로 어떠한 어떤 이제 부분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어떤 이제 그 베이스에는 또 어떤 과학 원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굉장히 윈윈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뭔가 활용이 안 되고 있다라는 아무튼 그런 생각을 매일매일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을 지나다닐 때마다 저는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 뭐 이제 지역의 대학들인 인천대학교나 그 이제 지역의 학교들에게 좀 연계되면은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자분들께서 말씀해주신 이제 CSR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도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이제 CSR이 주로 대기업 위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소나 중견 기업들도 함께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적극 동의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중견 뭐 기업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들이나 벤처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그 기업들 스스로도 약간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도 저는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거점 센터들이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은 뭐 어떤 사회적 기여도 하지만은 지역 사회나 어떤 지역에 있는 뭐 전문가 대학들과 또 연계해서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부분이 마련이 되면은 조금 더 의미 있는 참여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현재 이제 많은 CSR이 주로 이제 기부형 내지는 원타임 이벤트형 뭐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이제 기부형이나 원타임 이벤트형 방식에서 좀 더 지속 가능한 참여형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는 것에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에 이제 교육 모델 중에 뭐 리빙랩, 뭐 디자인 띵킹, 뭐 이런 어떤 현장 밀착형 교육 모델들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어떤 지역 기업과 지역 사회가 뭔가 이런 참여형 어떤 뭐 사회 문제 해결형 어떤 이제 교육 모델 어떤 아주 좀 의미 있는 교육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소개를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어떤 이제 사회 문제 해결형 교육 모델을 통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어떤 이제 진로 체험이 가능하고 어떤 이제 그것에서 더 나아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떤 일자리 창출의 기회 지금 실제로 뭐 이제 그 경력 단절 여성들이나 이공계 유휴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과 좀 연계될 수 있는 좀 더 실질적인
어떤 이제 의미 있는 연계, 참여형 연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CSR을 유도함에 있어서 what에서 어떤 how 무엇을 이제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가에서 왜 기여해야 되는가, 왜 참여해야 되는가를 강조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도 굉장히 이제 동감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리를 조금 하면은 이제 그동안 제가 느끼기에는 CSR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약간은 특히 이제 뭐 중소나 중견 기업으로 내려갈수록 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약간 기업의 이제 선택지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런 어떤 이제 포럼의 기회가 그러한 선택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어떤 선택지를 넘어서 어떤 공유 가치, 지역 사회를 위한 공유 가치 창출을 위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봤고요.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뭐 여러 예능 프로그램들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돈을 잘 버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돈을 잘 쓰는 오너, 돈을 잘 쓰는 기업이 존경받는 시대이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이제 기업들이 사회적 참여, 사회적 기여를 희망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러한 차원에서 그 CSR이 지역 사회 문제를 실제로 이제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함께 해결하는 동시에 어떤 좋은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이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그러한 어떤 풍토 조성이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전공이 교육학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창의성인데, 저희 창의성에서는 따뜻한 창의성이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창의성이라 하면은 이게 이제 나를 뭔가 이렇게 개인을 위한 창의성을 넘어서 나눔과 배려의 창의성을 실천하자라는 이제 측면인데, 그러한 맥락에서 CSR이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구나라는 어떤 이제 반가운 깨달음의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작년부터 시작된 이제 이 과학문화 거점 센터들이 이제 그 역할, 정체성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저희 인천도 그렇고 뭐 이제 여러 거점 센터들이 많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가 이제 과학문화 거점 센터들이 그 많은 역할 중에 지역 기업과 지역 사회를 연계해 주는데 좀 의미 있는 어떤 그 매개 역할, 그리고 그러한 가능성을 조금 더 확대해 보는 어떤 테스트베드 풍토 조성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또 되었기를 희망을 해보고요. 아까 이제 제가 그 토론을 하면서 드렸던 질문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들 자체, 특히 이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체 CSR 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연계가 거점센터랑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연계, 유도를, 참여를 어떻게 이제 이끌어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CSR 프로그램 중에 어떤 그 지역사회의 어떤 경단녀들이나 이공계 유휴 인력들을 위한 어떤 일자리 창출과 좀 연계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한기순 교수님 의견에 제 의견을 좀 더 보태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에 가면 CSR 전담 팀이 있고 공유 가치 창출 팀이 있고 이렇게 전담 팀이 있는데, 지역에 오면 이제 소셜 벤처 또는 그냥 일반적인 벤처 기업들은 그 전담 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셜 벤처야 본래 본업이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적인 벤처들은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이제 디지털 치료제를 같이 함께 만들고 있는데 굉장히 안타깝다고 느꼈던 건, 영상을 담당하는 AI 업체들, 임상 시험하는 AI 업체들 굉장히 많은데 본인들끼리 다 만들어 놓고 지역에서 이걸 써봐달라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면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차라리 지역사회에서 처음부터 같이 만들어 가보자, 지역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방안을 찾는 게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디지털 치료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드는, 좀 추진하는 과정인데, 지역과 함께 연계하는 방법 중에 그런 것들도 하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 외에도 지역의 그 벤처 기업들이 본인들의 업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연계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함께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인천에서 오신 이제 한 교수님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인천 기업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송도에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상사 기업에서 무역에 관련되어져서 초등학생들에게 무역을 가르치는 게이미피케이션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대학생들을 양성해서 재가동센터에 가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대학생들이 인천대학교 학생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대학을 이용하려고 하는 니즈는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을. 왜냐하면 기업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 모집이 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초등학생들은 본인들의 고객이 되기엔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딜리버리의 일을 가까이에 있는 고객이 될 수 있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대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대건설하고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는 구조공학이어가지고 건설 쪽이어서 공대생들하고만 합니다. 건축과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대학하고 그 지역 기업하고 저희 같은 재단이 비영리 재단이 MOU를 맺고 사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 관도 들어오기도 합니다. 바로 제가 수요일 날 용인에서 램리서치라는 반도체 장비 회사가 이번에 용인에 연구소를 냈거든요. 그러면서 용인교육지원청하고 저희 재단하고 램리서치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MOU를 맺는 것처럼 지역 기업이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지역에 있는 거점센터와 무언가를 할 때 거점센터가 MOU로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플레이어로 참가하면 돼요. 그리고 기업들이 CSR 팀이 다 있는데 실제로 기업 이 4101 팀들은 플랜 2C 중에서 플랜만 합니다. 둘을 안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콘텐츠를 만들 거냐, 어떤 머티리얼을 만들 거냐, 어떻게 딜리버리 할 거냐라는 거는 결국 다 외부에 있는 저희 재단이나 아니면 학교나 아니면 기업이나 이런 데들 많이 쓰고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께서 마지막에 질문해 주셨던 벤처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똑같이 인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문화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문화 행사 에이전시하고 사업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문화놀이터 뜻이라는 청년들이 만든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인천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남동구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인천에서 행사를 기업하고 인천에서 420 프로그램을 행사로 진행할 땐 거기를 하고 같이 해요. 그러면 인천에 대해서는 그 친구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사실은 전부 저희 재단 서울에 있지만 이런 것처럼 지역에 있는 벤처들이나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이나 지역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내면 대기업들이 돈을 내고 대기업들이 돈을 내고 이 실행하는 단계에서 대학이나 거점센터나 이런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들을 충분히 뭉쳐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벤처들이 돈 내는 돈이 없잖아요. 사회적 협동조합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돈이 없습니다. 제가 발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420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밸류체인 과정에 이들을 플레이어로 참가시키고 거점센터도 그 플레이어로 참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역할들을 아레나를 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플레이어로 참가시키라는 말씀이 아주 강하게 남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주영 대표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인천 대학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던데요. 제가 보니까 충북과학문화거점센터에 제가 사업을 보면서 느낀 거는 컨텐츠를 생산하고 전달하고 이 활동을 지원하는 이 모든 역할을 하는 사실 유일한 기관이었어요. 충북에서. 보통의 매개기관들이 한 가지 역할만 하거든요. 근데 충북과학문화거점센터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업하고 벤처기업이 CSR을 하는 이유는 사실 대기업은 CSR을 통해서 그 잠재적 소비자한테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있고요. 벤처기업이 이걸 하는 이유는 자기네 기술을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비용 없이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이 하는 그것과 수요자를 만나게 하는 게 사실 매개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이제 제안하고 싶은 거는 과학교육을 늘 학생들 대상으로만 했는데 그러지 말고 중년층 대상으로 과학교육을 해보라는 겁니다. 정말 예전에 했던 실험 실습을 50대, 60대, 70대, 40대가 정말 한번 과학교육을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대기업이 하는 대로 가지면 그게 빈 곳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항상 과학교육만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자기네들이 실제로 비즈니스 같은 스타트업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경험을 보지 못한 빈 곳에 사업을 개발할 수가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대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자기네가 원하는 기술을 테스트해 보던가 아니면 대기업이 원하는 수요자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접점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 매개기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부터 과학교육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추가적으로 있으신지? 네, 말씀하시죠. 네,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그 대상을 어떻게 연결하고 우리가 대기업과 이제 벤처 기업을 어떻게 CSR로 끌어들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논의를 했는데요. 그냥 그 충북 지역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떤 게 떠오르냐면 이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이제 몇 개의 기업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중에 이제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뭐 하이닉스라든지 셀트리온 뭐 이런 회사들도 있고 뭐 LG화학 이렇게 요즘에 이제 2차 전지로 많이 알고 있는 회사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충북의 오창이나 오송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은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뭐 하이닉스, 셀트리온, LG화학은 자체적으로 CSR 팀을 아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실은 관심도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뭐 새롭게 부상하는 기업들, 그래서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HA라든지 SD 바이오센서 이런 것들이 다 그 충북권에 있는 기업이고 뭐 아마 거의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매우 성장한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 저는 잘 모르지만 이런 CSR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런 관심도 높고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상위 대기업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사회 활동을 많이 진행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건 아까 말씀해 주신 김병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우리가 해야 돼? 이거가 이제 그쪽에서 이제 질문이 올 수 있을 건데 이제 그 CSR에 대한 이제 그런 개념이나 아니면 이런 그 기업이 커갈 때 이런 여전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업들은 실제로 그쪽 관심 있는 분야의 분들은 잘 알고 있지만 다른 분야 분들은 저기 지나면서 저 공장이 왜지? 저 뭐 하는 공장이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뭐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제약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선두권에 있는 국제적으로도 봐도 선두권에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홍보 효과도 노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그 대기업이라 말할 수 있는 뭔가 벤처의 중간 정도의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해본 모델 중에 하나가 그분들한테 이제 왜 해야 되냐는 것에 대해서는 스토리텔링을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학생들이 지금 뭐 2차 전지 앞으로 이제 미래의 산업군으로 뭐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얘기를 말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 내가 종사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직업군으로 참여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진로와 연결시킨다면 학생들한테 직접 그런 공장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생산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견학하는 부분하고 또는 우리가 과학 교육에서 하고 있는 과학 문화의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하고 좀 연결시켜 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회사들에서 모르는 분들도 너무 많이 있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흥 중견 기업들을 잘 공략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주면 어떤 전략이 또 생길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우리 저 변태진 교수님께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서. 네. 그러면 네, 토론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을 통해서 충북의 과학기술 기반 기업들이 어떻게 사회 공헌 활동을 잘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21년 충북과학문화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